왜? 시련은 한 번에 찾아오는 걸까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수술 안 해도 돼. 엄마 때문에 더 빚 늘리고 싶지 않아. 38세 김민수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카페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어머니 수술비 8천만 원이라니.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더 이상 버틸 힘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 선택을 하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신비한 스님이 건넨 작은 쪽지 하나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도대체 그 쪽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고 20년 전 민수가 했던 작은 행동이 어떻게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왜 또 살아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이 남성의 이름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성실하지만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가장이었죠. 민수는 2018년부터 아내 박은주와 함께 따뜻한 하루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처음엔 현실적이고 냉정한 성격이었지만 내면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카페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커피 원두를 직접 로스팅했고 은주는 정성스럽게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카페에는 특별한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60세의 최 사모님이라는 분이었는데 항상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최 사모님은 매일 오후 3시마다 카페에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시며 민수 부부와 정답게 대화를 나누곤 했죠. 민수야, 너희 부부는 정말 보기 좋다. 최 사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카페에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찾아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민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1년 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민수의 작은 카페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자 매출이 하루아침에 90%나 줄어들었어요. 임대료 월 300만 원에 직원 인건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민수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첫 번째 달에는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카페 문을 열었지만 하루 종일 손님이 5명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텅 빈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노라면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평소라면 북적거려야 할 시간에도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은주도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은주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짓눌렸죠. 매일 밤 잠자리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쉬었어요. 한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절망과 불안으로 채워졌습니다. 6개월을 버텨봤지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빚이 2억 원에 달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정리하며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했어요. 꿈꿔왔던 카페가 무너지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집안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식탁에서도 말없이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민수는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만든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민수가 잠든 후에는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한계야.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좀만 더 시간을 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나도 지쳤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희망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은주는 점점 냉정해졌고 민수는 더욱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카페 문을 닫은 후에도 민수는 매일 그곳을 찾아가 혼자 앉아있곤 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민수는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내가 더 잘했다면, 내가 더 준비했다면, 내가 더 현명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수는 과거의 선택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자신을 괴롭혔어요. 최 사모님이 가끔 민수를 찾아와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민수야, 이런 시기는 지나가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자신의 실패로 인해 아내까지 고생시키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지만 최 사모님은 그의 진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모님은 민수의 눈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밝고 희망에 차 있던 청년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은주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대화 없는 식사가 일주일째 계속됐을 때 은주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우리 이혼하자.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은주의 표정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민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은주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해결할게.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은주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나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펑펑 울었습니다.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카페를 함께 꾸미던 설레던 시간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민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민수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김순덕 씨였어요. 65세인 순덕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우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두통을 호소하시며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순덕 씨는 괜찮다며 미루고 계셨습니다. 특히 민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병원비가 부담될까봐 더욱 참고 계셨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때문에 돈 쓰고 싶지 않아. 순덕 씨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이 날로 수척해져 가는 것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민수와 누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민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직도 자신을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민수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이니 빨리 와주세요. 민수는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머니, 제발 괜찮으시길. 어머니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민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의사의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민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5천만 원이라니. 지금 당장 카드값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한다는 말인가요? 일단 응급처치는 해놓겠지만 수술비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의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보이다니.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외쳤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한참 후에 순덕 씨가 간신히 눈을 뜨셨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수술 안 해도 돼. 너 때문에 더 빚 늘리고 싶지 않아. 순덕 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 걱정만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반드시 수술 받으셔야 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2억 원의 빚에 이혼 위기까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수술비까지.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가며 대출 가능한 곳을 찾아봤지만 이미 신용도가 바닥인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바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보험금이 1억 원이었죠. 빚에서 빼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수술비와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보험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자살의 경우에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3년 전에 가입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방법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민수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구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수술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비가 상당히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수는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어요.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해. 5천만 원이 필요해. 은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수야, 미안하지만 나도 도와줄 수 없어. 지금 내 상황도 어려워.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죠. 알았어. 신경 쓰지 마.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은주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이혼 준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민수와의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최 사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모님 혹시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최 사모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민수의 말을 들은 최 사모님은 바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에요. 사모님께 그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최 사모님은 평생 카페를 운영하시며 어렵게 모은 돈이 있으셨지만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뜻 내놓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민수를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너무 절망하지 마. 최 사모님의 위로에 민수는 고마웠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집에 앉아 보험 약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생명보험 1억 원.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았어요. 민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했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차라리 자신이 사라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도 수술받을 수 있고 은주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금 지급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시 가입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했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험금 1억 원에서 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 남아요. 그 돈으로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놓으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위급해졌어요. 의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민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총 8천만 원이라니.
이미 5천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민수는 간신히 말했지만 의사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시작해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보험금 1억 원으로도 모자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수술을 받게 해야 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민수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 걷는 가족들.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회색빛 구름만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기억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연달아 일어나는 걸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보험금 1억 원에서 빚 2억 원을 빼면 마이너스 1억 원. 하지만 생명보험금으로 일단 어머니 수술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빚은 가족들이 나눠서 갚아나가면 되겠죠. 적어도 자신이 더 이상 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책상 서랍에서 펜과 종이를 꺼내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정말 미안해요. 은주야,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 너는 행복하게 살아. 민수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민수야, 힘들 때는 이 산에 와서 하늘을 보렴. 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갈 시간인 것 같았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그 산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그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민수는 작은 가방에 유서와 보험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하나 챙겼어요. 아버지, 곧 만날 수 있겠네요. 민수는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세상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민수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어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한다는 말인가요? 민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보험 증서를 꺼내 들었어요. 생명보험금 1억 원.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민수는 오랫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은 이것뿐인 것 같았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하게 살아. 보내고 나서 바로 휴대폰을 껐어요. 은주가 답장을 보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쯤 민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주 올라가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산길은 어두웠지만 민수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발걸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 함께 바라본 별들,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신 따뜻한 말씀들. 아버지는 민수가 10살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민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어머니마저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자주 데려가 주시던 그 벤치를 향해 걸었어요. 거기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벤치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60대 정도의 스님이 혼자 앉아서 별을 보고 계셨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인자했고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혼자 있고 싶었는데 누군가 있다니. 하지만 스님의 모습에서 묘한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스님이 민수를 보더니 말했어요. 젊은이 많이 힘드시죠?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스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모르게 스님 옆에 앉게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스님 곁에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민수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젊은 시절에 베푼 선행이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을 거예요. 스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선행이라고 할 만한 걸 한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아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행은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돌아오죠. 민수는 스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무슨 선행을 했다는 걸까요? 하지만 스님의 말씀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과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수의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스님은 인생의 의미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큰 깨달음을 주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스님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민수는 기적이라는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제게는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기적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쪽지 하나를 민수에게 건네주셨어요. 이걸 받아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여기 적힌 곳으로 가보세요.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민수는 쪽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누구시죠? 하지만 스님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며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스님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스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이 마치 바람처럼 가벼웠어요.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도 흰 가사가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비로웠습니다. 스님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스님이 사라진 후 민수는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쪽지에는 분명히 김민수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처음 본 분인데 말이에요. 쪽지에는 정확히 한 달 후 오전 10시 시청 앞 세 번째 벤치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베푼 선행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쪽지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인가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신비한 일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님의 따뜻한 미소와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특히 선행이 돌아온다는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은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은주가 관심 없는 듯 물었어요. 스님을 만났는데 내 이름이 적힌 쪽지를 줬어. 무슨 사기 아니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며. 은주는 역시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 민수는 쪽지를 보여주며 말했지만 은주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지금 이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어머니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야? 은주의 현실적인 말에 민수는 다시 절망감에 빠졌어요. 맞아. 지금 이런 일에 희망을 걸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민수가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님이니 쪽지니 하는 것들에 매달리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스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선행이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언제 누구를 도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선행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말이에요.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초등학교 때 넘어진 친구를 도와준 것, 중학교 때 도시락을 못 가져온 친구에게 나눠준 것,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 하지만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오후에 최 사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민수야, 어젯밤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최 사모님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민수는 놀랐어요. 사모님, 혹시 운명 같은 거 믿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 사모님은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지. 사모님 나이에 그런 일 한두 번 겪어봤겠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민수야. 최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혹시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민수는 처음으로 희망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절망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스님의 말씀처럼 정말 뭔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의식은 깨어 계셨어요. 민수야, 수술비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어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반드시 수술 받으셔야 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순덕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죽는다고 해서 너까지 포기하면 안 돼. 너는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는 스님의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한 달 후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사기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을 만난 후로는 극단적인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뭔가 기다려볼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민수는 인터넷에서 스님 예언이나 신비한 만남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비슷한 경험담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스님의 조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쪽지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물론 가짜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민수는 희망을 품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설령 거짓말이라고 해도 한 달만 더 기다려보는 것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한 달 동안 민수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했어요. 성급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스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을 돌아다녔어요. 신용도가 낮아서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군데에서 소액이나마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어머니 수술비 전부는 안 되지만 일부라도 마련할 수 있다면 다행이었어요. 마침내 1월 24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청 앞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해서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시청 앞에는 정말로 벤치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세 번째 벤치도 확실히 있었어요. 민수는 그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했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 온다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확히 오전 10시 한 신사가 민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혹시 김민수 씨 맞으신가요? 그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절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해요. 박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때문에 20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20년 동안이요?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민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에 걸쳐 은인을 찾으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김민수 씨예요. 혹시 2001년 겨울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셨나요? 그때 18살 정도였을 텐데요. 박민호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민수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2001년이면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무슨 일로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때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다치셨을 때 말이에요. 박민호의 말에 민수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20년 전 겨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져 계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얼어서 빙판길이 되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미끄러져 넘어지신 거였죠. 민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일으켜드렸습니다. 다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민수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맙구나, 젊은이야. 이름이 뭐니? 김민수라고 해요.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박민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봉수라고 하시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김민수라는 학생을 찾으셨어요. 평생에 걸쳐서 말이에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작은 도움을 20년 동안 기억하고 계셨다니.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린 것 뿐인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 학생 덕분에 큰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20년을 더 살 수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박민호의 설명에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다치셨던 건가요? 네, 고관절이 부러지셨는데 방치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김민수 씨 덕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넘어지셔서 다치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박민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유원장에 김민수라는 학생을 꼭 찾아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두꺼운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잔액을 보고 민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넣으신 거예요. 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 학생이 어려울 때를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20년 전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작은 도움을 할아버지는 평생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돈을 모아두셨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민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달 통장에 돈을 넣으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가 언젠가는 이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힘들 때 이걸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어떻게 20년 전에 이런 일을 예상하셨을까요? 박민호는 아버지의 말씀을 더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선행은 즉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민수 씨가 그런 분이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아버지가 어떻게 김민수 씨를 찾으라고 하셨는지예요. 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주민등록을 통해 알아봤는데 이사를 여러 번 가셔서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민수라는 분이 주민등록 주소 문의를 했다고 하면서요.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주민등록 문의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이상해요. 시청에서는 분명히 김민수 씨가 전화로 문의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박민호도 의아해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이 모든 일이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문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청에서 그런 연락을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스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한 달 전에 산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이 쪽지를 주셨거든요. 민수가 쪽지를 보여주자 박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스님이요? 무슨 스님 말씀이세요? 박민호는 스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만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더욱 의문이 생겼어요. 그럼 누가 시청에 연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스님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을까요? 정말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유품 중에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에게 직접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였어요.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야. 편지의 첫 문장부터 민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지. 20년 전 그 겨울날 내가 해준 작은 친절을 할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했단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람들은 선행의 결과를 바로 보려고 하지만 진짜 선행은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민수는 감동했어요. 내가 할아버지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는 거야. 이 돈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나렴.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 내가 이 편지를 받기 며칠 전에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만났을 거야.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스님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놀라지 마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내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었으니까. 민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한 달 전에 만난 그 스님이 바로 이봉수 할아버지셨던 거예요. 박민호도 편지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 며칠 동안 스님 옷을 입고 어디론가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신 후 며칠 만에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평생 불교를 믿으셨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스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편지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민수야,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렴. 그것이 할아버지가 내게 바라는 마지막 부탁이란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인생에는 아직 많은 기적이 남아있으니까.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오다니.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박민호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선행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요. 김민수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이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민수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오래전 자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도움이 한 할아버지의 평생에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려운 시기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 두셨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박민호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통장 명의를 변경했어요.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자신에게 온 건가요? 은행원도 신기해했어요. 2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한 통장을 물려받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박민호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돈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에 사용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겠어요. 박민호와 헤어진 후 민수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받으세요. 수술비 문제 해결됐어요. 순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민수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0년 전에 도와드린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은혜를 갚으시려고 돈을 모아두셨다는 이야기를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 순덕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남을 잘 도왔더니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어머니도 감동하셨습니다. 민수는 바로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비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다행이라며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수술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도 꼭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빚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민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도전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니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민수를 찾아온 거예요. 민수야, 미안해. 은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다시 시작해볼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은주가 다시 돌아오다니. 정말 감사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은주는 민수의 변화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민수가 이제는 희망에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최 사모님도 민수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민수야, 정말 많이 변했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민수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최 사모님께도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역시 선행은 돌아오는구나. 최 사모님도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민수야,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최 사모님의 말씀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카페를 다시 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봉수 할아버지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할아버지를 기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은주도 민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최 사모님도 봉사활동에 함께 해주셨어요. 민수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거 말이야. 카페는 점점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봉사활동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쌀을 기부해 주시고 어떤 분은 반찬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민수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어요. 은주와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민수야, 당신 정말 많이 성숙해졌어. 예전에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르네. 은주도 카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함께 일하니 더욱 행복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민수는 매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 순덕 씨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민수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네. 내가 어릴 때부터 남 도우기 좋아하더니 그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어머니도 카페에 가끔 오셔서 봉사활동을 도와주셨습니다. 3대가 함께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1년 후 민수는 다시 그 산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그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민수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카페가 잘 되고 있다는 것,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은주와 다시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건강하게 회복되셨다는 것,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민수는 또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장학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 민수는 정말 행복합니다. 카페는 번창하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매주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작은 선행도 언젠가는 큰 결실을 맺는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의 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려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많이 옵니다. 모두들 따뜻한 분위기와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받아서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수와 은주는 모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손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민수는 조용히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할아버지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의로 말이에요. 민수는 종종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스님, 아니 이봉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보인다고 하셨죠. 정말 그 말씀이 맞았어요. 민수에게는 할아버지가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분, 그리고 20년 동안 준비해 두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분. 민수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은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어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수의 작은 선행이 더 큰 선행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은주는 민수를 보며 종종 말합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그때 헤어지지 않고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은주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돈이나 성공보다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순덕 씨는 매일 카페에 오셔서 손님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께서 정말 큰 선물을 주셨구나. 돈도 물론 고맙지만 더 큰 선물은 내가 변한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여요. 정말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최 사모님은 이제 민수 부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셨어요. 매주 봉사활동을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합니다. 민수야, 너희 부부를 보면 정말 뿌듯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야. 최 사모님의 격려에 민수는 더욱 힘이 났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작은 선행의 위대함,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 그리고 사랑의 기적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자신들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민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베푼 작은 선행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의 별이 되어주세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20년 전 18살 민수의 작은 친절이 38살 민수의 인생을 구원했듯이 우리의 작은 선행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봉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